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백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유럽의 백지도를 살펴보기 전에 유럽에 있는 바다 이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분필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게 유럽 대륙인데요. 유럽 대륙의 서쪽을 보시면 큰 바다가 나옵니다. 태평양 다음으로 큰 바다죠. 어디입니까? 아틀랜틱 오션, 대서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서양이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잘려 있지만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땅과 땅 사이의 바다다. 그래서 미드테리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중해. 세계지리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이 대서양하고 지중해는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바다를 추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위쪽은 북극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바다요. 여기 바다 유럽 대륙의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북해가 되겠습니다. North Sea요. North Sea. 세계지리에서 자주 등장할 테니까요. 북해 위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요 사이의 바다는 발트해라고 불리는 바다입니다. 네, 발트해라는 바다이고요. 그 다음 지중해와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위쪽에 여기 토끼처럼 생긴 바다가 있습니다. 요 바다 주변의 흙이 검정색이라고 해서 Black Sea라고 이름을 붙였죠. 바로 흑해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다 이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서 나라 이름보다 바다 이름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의 나라 이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나라들 먼저 해볼게요. 자, 대서양에 둥둥 떠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요. 자, 이 섬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판의 경계 위에 있어서 대서양 중앙 해령의 화산섬이 바다 위로 노출되어서 생긴 섬입니다. 해령 위에 있는 섬, 바로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의 경계 위에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이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높았고, 그리고 여기는 판의 경계에 있는데 계속 벌어지는 발산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발산 경계를 뭐라고 체크했었냐면 새로운 지각이 계속 형성되는 곳이라고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계속해서 땅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대서양과 북해에 이제 있는 섬이 있네요. 요 섬,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힘이 막강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요. 물론 그 식민지 때문에 많은 세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나라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핫 이슈였죠. 유럽연합, EU 탈퇴한다고 했던 국가입니다. 세계지리에서 경도, 영도가 지나가는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영국입니다. 이 섬나라가 영국이에요. 조심하셔야 하는 건 영국이 이렇게 섬이 두 개인데요. 여기 위쪽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요 부분도 영국입니다. 요 부분까지. 네, 자, 영국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혹시 잉글랜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다르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영어로 UK라고 표현합니다. United Kingdom이죠. 왜 그러냐면 4개의 국가가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방으로 꾸려진 것이 영국, United Kingdom입니다. 참 재밌는 건 부를 때는 이렇게 UK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출전해요. 참 신기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UK, 영국 최근에 유럽연합 탈퇴 확정 났습니다. 탈퇴했고요. 경도, 영도가 지나가는 나라, 네,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 한 김에 여기 있는 섬나라도 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북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유럽의 섬나라들을 모두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중해에도 섬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지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나라들은 없기 때문에 섬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요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본토로 넘어와 볼게요. 유럽의 본토로 넘어서 일단 북쪽에 있는 나라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길쭉한 요 모양의 지형 보이십니까? 여기는 삼면이 바다네요. 삼면이 바다여서 반도라고 불립니다. 이 반도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요. 아이고, 진짜 해안선이 울퉁불퉁 엄청 울퉁불퉁 홀롤롤롤롤롤 하지요. 왜냐? 피오르 해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빙하가 과거에 덮였어서 피오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그 빙하 녹음물로 수력 발전 비중도 굉장히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답이 없다. No way. 그래서 노르웨이. 자,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서 no way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한 거고요. 자, 노르웨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이 나라는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끝말잇기에 몇 번 나오는 그런 나라였을 뿐인데 최근에는 이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기업으로는 볼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가 이 나라 겁니다. 이케아가 온 나라. 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네, 스웨덴이 여기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살짝 빗금으로 친다. 여기요. 굉장히 여러분 동글동글한 이런 호수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빙하가 덮였다 보니까 빙하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이 나라가. 왜 그러냐면 자일리톨이 여기서 왔거든요. 자일리톨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고향이죠. 어디입니까? 핀란드가 되겠습니다. 핀란드도 나라 이름에서 어떤 민족이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F-I-N-L-A-N-D 핀란드잖아요. 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핀족은 아시아 계열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계열 민족이 여기 유럽에 와서 세운 나라가 핀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쌤 학교에 쌤이 첫 해 근무를 했었을 때 이 핀란드에서 온 그 교환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 오니까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교환학생한테 이런 거 다 물어봤죠. 그 이름이 율리인데 율리 잘 지내니? 율리한테 물어봤죠. 여기 빙하오가 진짜 많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countless. 선생님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untless. 정말 너무 많대요. 그냥 눈만 뜨면 빙하 호수래요. 정말 호수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여기 빙하가 덮여서 그거의 자연 환경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체크해봤고요. 이제 유럽의 중앙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큼직큼직한 나라들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정 가운데 있는 나라부터 스토리를 써가시면 좀 편하시겠죠? 자, 정 가운데 있는 나라 여기입니다. 여기. 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럽 전체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오죽하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겠어요. 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차 군단,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BMW, 벤츠, 아디다스, 세계적인 대기업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어디입니까? 독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독일입니다. 독일. 좋습니다. 독일 왼쪽에도 큰 나라가 있네요. 이 큰 나라는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고요.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밀 생산량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수도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빵집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파리 바게트.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네, 밀 생산량도 높은 거 있었고요. 프랑스 하면 또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이 차지하는 1위였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이 세계적인 나라였었죠. 프랑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있는 나라를 살펴봐야겠죠?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 나라. 세계지리에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화처럼 생긴 나라. 피자와 스파게티의 나라. 어디입니까?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나라에 낑겨 있는 이 가운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있으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약간 막 피해자가 됐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중립국이야 라고 선언하고 세계대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어요. 네, 거꾸로 해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요. 이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물가가 엄청 비싸서 여기에서 숙소를 안 잡는 걸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스위스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유추할 수 있어요. 독일하고 국경선이 붙어있네요. 독일어 씁니다. 프랑스하고 국경이 붙어있네요. 프랑스어 씁니다. 이탈리아하고 국경이 붙어있네요. 이탈리아어 씁니다. 그리고 스위스 자체 공용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위스 위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또 가운데로 와볼까요? 스토리를 펼쳐 나가자고요. 독일 위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독일 위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처럼 생긴 요 나라요. 이 나라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끝말잇기 할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나라예요. 네, 스웨덴 하면 무조건 뭐 나옵니까? 덴마크 나오죠. 덴마크. 여기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덴만 쓰겠습니다. 덴마크만 덴마크. 알겠을까요? 덴마크. 네, 기억하시면 되겠죠? 독일 위에 뿔 달린 나라는 스웨덴마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이제 두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위쪽 나라 먼저 볼게요. 북해 연안에 마주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에 갯벌이 매우 많습니다. 갯벌이 많아서 간척을 해서 그 위에 또 시가지를 만들고 했어요. 그 나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튤립, 풍차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네만 쓸게요. 공간이 좀 좋네요. 그 다음 네덜란드 아래쪽에 있는 나라 프랑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초콜릿 그리고 맥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축구 선수는 뭐 아자르, 뭐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벨기에. 벨만 쓰겠습니다. 영국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영국이고요. 여기가 벨기에입니다. 자, 요 사이에 예, 여러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룩셈부르크 나라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세계지리 시험에서도 출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두 나라가 껴있고 북해랑 마주하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 사이에 낀 나라가 벨기에. 벨기에는 뒤쪽에 이제 분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나라니까요.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나라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오른쪽에, 독일 아래쪽에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이탈리아하고도 국경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모차르트, 베토벤들이 음악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유학 갈 거예요 하면은 보통 여기 독일이나 이 나라로 많이 갑니다. 어딜까요? 바로 오스트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오른쪽에 오스트리아까지.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제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나라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왜 노란색으로 체크했냐면 유럽을 독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을 서유럽, 북쪽을 북유럽, 동쪽을 동유럽, 남쪽을 남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독일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쪽,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나라들이 북서유럽,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여러분 전부 다 솔직히 여기 있는 나라들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뉴스나 아니면 예능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나라들일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유럽입니다. 잘 사는 유럽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남쪽에 남유럽. 그래서 이탈리아를 빨간색으로 체크했던 겁니다. 남유럽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도 반도입니다. 하나, 둘, 셋, 3면이 바다네요. 이 반도의 이름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자, 이베리아.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베리아, 이베리코 돼지고기. 어느 나라 고기예요? 스페인 고기죠, 스페인의 돼지고기.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고기라고 하죠. 가격이 도토리 먹였다고 굉장히 비싸요, 그죠? 맛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 큰 나라, 네, 이베리코 고기 온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스페인 혹은 에스파냐라고도 하죠.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가끔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태국의 수도가 타인가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고, 예, 막 에스파냐 수도는 스페인이에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가끔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페인하고 에스파냐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네. 그다음 여기 왼쪽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하고 거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네. 여기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보셨습니까, 여러분? 호우 막 이런 사람 있어요. 호우 막 이런. 제일 유명하죠. 네.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오른쪽으로 와보시면요. 여기 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자, 여기도 반도입니다. 반도. 하나, 둘, 셋, 3면이 바다죠. 여기서 반도인데요. 이 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반도입니다. 왜냐면 너무 싸움을 많이 해요. 너무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명이 유럽의 화약고입니다. 유럽의 화약고. 화약고가 뭐야? 화약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냥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반도의 이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 발칸 반도. 혹시 무기 이름 중에 발칸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칸포? 빵! 쏘는 거 있는데. 발칸포, 바주카포 이렇게 부르는 거 있는데. 네. 모르실 수 있죠. 어쨌든 발칸 반도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삼각형 헷갈리니까 이 삼각형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칸 반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나라,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네, 요 나라는요. 소크라테스 형님, 아리스토텔레스 형님 이런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고대, 여기서 문화가 꼽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네, 물론 여기 섬나라 있습니다만 세계지리에서 중요동에 나왔기 때문에 세계지리 단원 배우는 거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국가들을 남부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남부 유럽.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독일 오른쪽에 있는 동부 유럽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오른쪽에도 상당히 크기가 큰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독일의 약간 원수지간, 그러니까 여기 이 국가가 독일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학살을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르게 독일은 이 나라에 가서 추모를 했죠. 그래서 수상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 저희 선배님들이 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빕니다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좀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섬나라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덕분에 엄청나게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월드컵 첫 승을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쌤은 지금 타겟이 중고등학생들, 특히 세계지리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2002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해도 이제 학생들이 이러고 있어요. 뭐라는 거야, 이 아저씨.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참 아쉽게도 그 어른들이 2002년 월드컵은 평생 얘기할 겁니다. 정말 최고의 추억이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첫 승을 안겨준 나라.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폴란드 아래쪽에 있는 나라. 여기는 독일을 약간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좀 찌르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찌르고 있는 듯한 모양이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서 찌르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체코. 그래서 체코. 체코입니다. 네, 체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요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프라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체코. 그 다음 오스트리아, 체코 오른쪽에 있는 요 나라,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요 나라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원래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였는데요. 서로 우리 다르니까 떨어지자, 분리 독립하자 해서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 이렇게 독립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슬로바키아 아래쪽에 있는 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헝그리. 그래서 헝가리예요. 헝가리. 네, 쓸 곳이 없네요. 이렇게 뺄게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진짜 배고픈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네, 그냥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한 겁니다. 헝가리. 그 다음 헝가리 오른쪽에 있는 나라. 요 나라는 루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 여러분 루마니아 나라 이름에서도 어떤 민족이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루마니아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로마인들이 과거에 와서 세웠던 나라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고요. 다음 루마니아 밑에 그리스 위쪽에 있는 요 나라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불가리아.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예방하려면은 그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죠? 불가리스를 많이 만든 나라. 농담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루마니아 오른쪽에 몰도바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요. 네,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세계지리에서 출제할 만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흑해 위에는 이 나라는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글씨를 많이 써서 헷갈리지만 여기 색칠한 요 나라는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가 흑해였죠? 왜 흑해였습니까? 주변 흙이 흑색이어서. 여기에 체르노젬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여러분 체르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체르노라는 동네에 있는 흙 체르노젬이에요. 그 나라예요. 이 나라 어딥니까?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 유럽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원전 사고가 있다고 해서 막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지역적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도쿄올림픽 할 때 그 오프닝 하잖아요. 개막식 할 때 이렇게 그럼 나라별로 이렇게 막 국기 들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한 방송사가 이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다른 나라들은 막 멋있는 문화재나 막 이런 거 막 소개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사진을 썼냐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폐허가 된 사진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적 편견을 가져다 주는 사고죠. 네, 우크라이나는 그런 그 사고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좋은 나라예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요 나라는요. 요 나라도 크게 세계지리에서 출제할 게 없습니다. 벨로루시라는 나라예요. 벨로루시. 네, 선생님 스승님이 우리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그 퍼레이드 하는 누님들 있으시죠? 그 누님들이 거의 여기 출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세계지리 수능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롯데리아가 아니라 롯데월드에 춤추고 있는 누나들의 출신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선생님 스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세계지리에서 중요성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V표로 체크한 하나, 둘, 셋, 여기요. 요 세 나라는 발트해를 끼고 있는 세 나라다라고 그래서 발트 3국이라고 불립니다. 발트 3국. 네, 이름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요. 네, 나라 이름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그냥 발트해에 껴있는 세 나라다. 그냥 발트 3국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 유럽의 끝판왕이죠. 여기 잘렸지만 나라 크기 엄청 큰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 여기 선생님 여기는 안 하십니까? 지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 보라색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굉장히 작은 지역에 조밀조밀 국경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 하나를 묶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원래 과거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요. 과거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발칸반도 별명이 유럽의 화약고입니다. 유럽의 화약고다 보니까 여기 서로 민족 다르다, 종교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뭐 사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싸워서 과거의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나라 이름들 다 기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한 나라였는데 쌈박질해서 지금은 다 쪼개졌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다음에 뭐 보스니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인데요. 나라 위치들이랑 이런 게 너무 작다 보니까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니 묶어서 옛날에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쪼개졌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그거잖아요.
세르비아 그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 아닙니까? 뭐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에서 이렇게 행차할 때 거기서 세르비아 청년이 빵 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세르비아 청년의 그 사고 때 그 총 때문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열린 유럽의 화약고. 그래서 과거의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쪼개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쓴 지역들이 동부 유럽입니다. 자,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과거 소련이었죠. 이 보라색으로 색칠했던 나라들은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이제야 막 발전의 활기를 치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쓴 나라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보라색 나라들은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막 발전에 막 힘쓰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소련이었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나라 이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라 이름들을 다 외우시기 어렵다면 대충 스토리로 여기 가운데 가장 영향이 컸었어. 뭐 원자력이랑 이런 거 유명했었어.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라 이름들은 스토리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여기가 북서 잘 사는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 소련의 영향력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유럽의 지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지우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형을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항상 지형을 체크할 때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조산대, 그리고 고기조산대, 그리고 안정육기입니다. 네, 세 가지 색깔을 사용했죠? 세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조산대 체크해 볼게요. 신기조산대 여러분이 아시는 이 장화 모양의 국가 이탈리아 위에 여기 스위스 이제 체크해봤죠? 스위스에 이렇게 산맥이 지나가죠.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입니다. 예,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펭수가 여기서 왔잖아요. 펭수가 스위스에 여러분 적강공 타고 오다가 불시착을 해서 여기서 헤엄쳐 왔습니다. 세계관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국회나 뭐 이런 거에 세계관을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던데. 예. 그 왜 요즘 세계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하이 HI 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매드몬스터 그 팬이 60억, 6억이었나? 60억이었나?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가졌던데. 근데 심지어 노래가 좋던데요. 아무튼 알프스 산맥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계지를 이제 했으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알프스 산맥이 뚝 끊기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쭉 이어져서 히말라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칸 반도를 지나서 터키를 지나 알프스 쭉 해서 히말라야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불렀었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 동쪽으로는 이어져 있는데 여기 서쪽으로는 없을까요? 서쪽으로도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선, 여기가 신기조산대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산맥인데요. 바로 피레네 산맥이라는 친구입니다. 피레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이 꽝 부딪히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라인을 만든 겁니다. 피레네 산맥, 신기조산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체크해야겠죠? 판의 경계, 여기 아이슬란드 역시 판의 경계였죠. 대서양, 중앙, 해령, 계속해서 해양판이 분리되는 곳. 네,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었죠.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까지 하면 신기조산대가 모두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기조산대 체크해 볼게요. 고기조산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선. 아이고 왜 이렇게 국경선이 길쭉하게 생겼지?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국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고기조산대야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여기서 또 끊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산맥 줄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도 고기조산대예요. 영국도 고기조산대예요. 네, 뭐 산맥을 그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영국도 고기조산대입니다. 그래서 이 산맥이 쭉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까지 갑니다. 미국의 동쪽에 우리 산맥 고기조산대 지나가는 거 기억나시나요? 에팔레치아 산맥.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과거에는 이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보니까 그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대요. 영국 지나서 에팔레치아까지.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 있는 땅 성분하고 그 에팔레치아 땅 성분이 똑같대요. 네,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어쨌든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산맥 고기조산대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잘려 있지만 여기 러시아에 이렇게 우랄 산맥 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네, 우랄 산맥도 여기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안정육괴. 안정육괴는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가 아닌 곳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신기조산대 쭉 지나가고 우랄 산맥이 있었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있으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발트에 있었죠? 그래서 발트 순상지라고 불리는 안정육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형을 모두 체크한 게 되겠습니다. 자, 지형을 그렸으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강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알프스 산맥이 높아서 여기서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네덜란드를 보시면 이렇게 푹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강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지나 이렇게 네덜란드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독일의 한강, 독일의 한강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잖아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이 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강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혹시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버워치의 그 독일 캐릭터 이름이 라인하르트 방패에 나가신다 하는 친구 있는데 아무튼 라인강이고요. 자,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라인강의 하구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 큰 항구를 만들어서 여기 유럽 라인강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관리를 해주고 네, 엄청나게 그 수익을 남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럽의 관문이다 그래서 유로포트라고 불리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흑해로 흘러가는 알프스에 시작해서 흑해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요 강은 동유럽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강인데요. 이 동유럽식 발음으로는 다뉴브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도나우강이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뉴브강. 자, 이 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유럽의 기후는 우리나라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가 아니라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그런 기후였습니다. 이쪽은 서한해양성 기후였고요. 여기는 DF, 냉대 수변 기후가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들을 이용한 수운교통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운교통의 요충지들이 라인강과 도나우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기후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기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프랑스 남쪽도 지중해와 붙어 있죠. 프랑스의 남쪽, 이탈리아, 발칸 반도 일부, 그리스 그리고 터키의 이쪽 이런 데는 지중해와 붙어 있으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C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해봅니다. CS. C, 온대기후. S, summer dry.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summer dry.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로 했던 농업들 수목, 농업, 포도, 오렌지, 코르크 이런 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와인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포도 농사 굉장히 잘 돼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 그리스, 포도, 뭐 월계 수입 이런 거요.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파란색 라인강 썼지만 파란색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경계로 그리고 여기 독일을 경계로 여기 서쪽에 있는 국가들 자, 덴마크는 아닙니다. 덴마크 아니고요. 노르웨이 이쪽과 여기 서쪽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기후 C, F, B입니다. C, 온대인데 F, falling, 연중 수변에 그리고 B, 여름에는 22도가 넘지 않아 즉 여름에는 서늘하다는 얘기죠. 네, 여름에 서늘한 기후였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여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여기 있는 국가들은 무슨 색깔을 안 썼죠? 초록 색깔을 안 썼군요. 아주 썼네요. 초록색으로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있는 국가들 DF가 나타났습니다. DF.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발트해는 얼어요. 근데 여기 북해는 안 얼어요. 여기는 CFB고 여기는 D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웨덴이 여기 발트해가 얼면은 그 수출을 못 합니다. 이 배를 통해서. 여기가 얼어 있으니까요. 배가 출항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발태는 언다라는 거, D, 냉대기후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부 여기 흑해 주변, 여기 우크라이나와 여기 러시아 남쪽 이쪽 지역에서는 스텝이 나타난다, BS가 나타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지형과 기후를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유럽의 공업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단원의 소단원 첫 번째가 바로 공업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공업의 발달 역사를 뭐 이제 세계사나 이런 데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업했습니까? 이런 거를 보겠지만 지리에서는 어디서 공업하다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요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where이 초점이니까요. 그럼 왜 옮겨갔는지 그 스토리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은요, 처음 공업을 어디에서 했냐면 원료 산지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 원료 산지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 근처에 있는 곳에서 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공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자, 여러분, 이 기업의 목적은 뭔가요? 이 기업들의 목적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 여러분 아시는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목적이 뭐예요? 뭐 사회에다가 이렇게 베푸는 거? 그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기업의 순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윤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뭐 사회에 환원을 하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원칙인데, 자, 과거에 이 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석탄과 철광석이에요. 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석탄, 철광석 가벼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에 필요한 석탄과 철광석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는 운송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운송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걸 옮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이 돈 들어간 것을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비용에 청구하는 거죠. 그럼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자꾸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 싫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에이, 싫어. 운송비 싫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석탄, 철광석 나오는 그 원료 산지 옆에다가 그냥 바로 공장을 지어버리면 옮기는데 돈 들 필요가 없겠죠. 이 무거운 거 옮기는 것보다 만들어진 제품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원료 산지 주변에서 공업을 하게 됩니다. 그 원료 산지로 유명한 공업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영국의 한가운데, 여기에요. 영국의 한가운데. 여기가 처음에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국가죠.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여기 정가운데 석탄 산지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명한 동네가요, 과거에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맨체스터가 여기 가운데, 여기 그걸로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걸로 발달한 지역이에요. 도시. 그래서 맨체스터 이쪽이고요. 그 다음 여기 유럽의 본토에서는 중요 지역이 어디냐? 여기 알프스 산맥에서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갔었죠? 라인강. 이 라인강 주변의 내륙 지역이 과거에 석탄하고 철광석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여기 이 라인강 유역의 여기 가운데 르르자르 지역이 굉장히 석탄이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 라인강 국경 근처에 이쪽 있죠, 여기. 예, 여기가 굉장히 철광석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렌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지역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역 이름 몰라도 돼요. 정확한 위치. 영국은 정 가운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라인강 유역의 내륙 지역. 독일은 이쪽,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 라인강 근처에 있는 여기 툭 튀어나온 이쪽. 이쪽에서 처음에 공업이 발달했다. 왜? 원료 산지. 석탄하고 철광석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공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공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석탄하고 철광석을 쓰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석탄하고 철광석이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석탄하고 철광석이 고갈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석탄하고 철광석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석유가 필요한 거예요. 얘도 많이 쓰지만 얘도 많이 쓴단 말이죠. 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유럽은 이 석유는 또 많지 않다 보니 수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럼
공장들이 다 여기 있는데 수입해가지고 또 이거를 육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운송비가 또 드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공장 옮겨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임해공업지역으로 가요. 임해,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공업이 움직였다 이겁니다. 왜? 석유 수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석탄, 철광석이 고갈되면서 역시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석탄, 철광석 수입하고 그리고 석유 수입하려고 해안가 주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가야겠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해안가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해안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서 네덜란드 주변 이쪽 프랑스 해안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안가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공업의 발달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여러분 이런 공장들도 굉장히 발달을 해야겠지만 최근에는 뭐가 돈이 됩니까? 바로 첨단 산업이죠. 그래서 첨단 산업 단지가 생기게 돼요. 자, 첨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knowledge죠, knowledge. 이 지식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좋은 인력들이 많을수록 이런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는 여러분 좋은 대학교나 좋은 인력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서 첨단 산업하기가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첨단 산업단지는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럽의 모든 첨단 산업단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5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군데. 이 5군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냐? 바로 영국의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름을 아예 써드릴 겁니다. 여기가 런던이에요, 런던. 런던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어요. 우수한 인력들, 그 런던 얼마나 세계적인 세계도시입니까? 최고의 세계도시와 최고의 대학교가 만나니까 좋은 인력들이 많아서 생긴 첨단 산업 단지예요. 여기가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예요. 네, 주관식에서 이런 거 이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진짜 유일하게 그 주관식으로 냈던 그 이름 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런 이 첨단 산업 단지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프랑스의 남쪽에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에요. 어디냐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스웨덴의 수도 여기입니다.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최첨단 첨단 산업단지가 생겼어요. 그 이름이 과거 우리나라 걸그룹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막 이런 걸그룹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는 막 so cool 막 이러고 네, 막 하는 그 그룹 있었습니다. 시스타. 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시스타. 네, 그리고 핀란드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오울루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울루. 그 과거 옛날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폴더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 피처폰. 그게 그 유명했던 브랜드 이름이 노키아라는 브랜드예요. 그 노키아라는 브랜드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앞으로의 첨단 산업 발달시키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오울루 테크노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군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5군데라며? 5군데인데요. 이 4군데는 첨단 산업 단지예요.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공업 단지. 4군데는 맞아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체크할 한 군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동쪽 끝 지역이에요. 여기가 제3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네, 물론 제1 이탈리아, 제2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발달했던 순서에 이름을 그 숫자를 붙인 건데요. 제3 이탈리아, 최근에 이제 발달한 지역이에요. 자,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연구자들이 봤대요. 그래서 시스타, 오울루, 뭐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런데 돈을 많이 버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첨단 산업 하고 있네. 첨단 산업 뭐 지식 산업 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이 많네. 돈 많이 버는 게 이해가 되는데 했는데 여기를 갑니다. 이상하게 여기 유럽에서 굉장히 여기가 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갑니다. 가서 봤더니 공장은 딱히 없어요. 막 큰 공장이나 이런 거 없어. 봤더니 그럼 첨단 산업 단지가 있나? 첨단 산업 단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다 작은 영세 공장 같은 그런 데서 뭔가를 만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명품이에요, 명품. 네,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장인 정신. 그런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밀집해가지고 장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려 나가니까 굉장히 경제소득이 높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3 이탈리아는 첨단 산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장인, 명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그 명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반영한 지역이다. 제3 이탈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공업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스토리로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석탄, 철광석 많은 지역에서 내륙 지역에서 많이 하다가 석탄, 철광석 고갈되고 석유가 필요하니까 수출입이 유리한 바다로 갔다. 임해공업 지역에서 바닷가로 나갔다. 네, 바닷가로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꼭 5군데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런던, 그리고 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 스웨덴의 시스타, 그리고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까지 4군데 플러스 제3 이탈리아 명품으로 굉장히 발달한 여기 5군데는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유럽의 통합과 그리고 분리, 독립, 그러니까 통합과 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통합과 분쟁 살펴볼게요. 자, 일단 통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유럽의 통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계대전입니다. 월드워죠, 월드워. 이 유럽의 통합, 즉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 자, 이 유럽연합이 탄생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계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맥락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 유럽의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유럽연합인데요. 이 유럽연합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쟁으로 쑥대밭을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그 독일이 이제 프랑스랑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데, 이 두 나라가 먼저,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고 서로 그 자원 같은 것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좀 자원 같은 것 좀 관리할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연합을 맺어요. 그게 유럽 석탄 공동체예요. 유럽 석탄 철광석 공동체. 처음에 좀 자원 관리 할래? 한 건데 자원 관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협력 맺은 거 자원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물품 무역하고 이런 것도 좀 서로 이렇게 좀 서로는 좀 봐주고 약간 그렇게 하자 하면서 경제적으로 통합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통합되니까 서로 이제 뭐 관세, 세금 같은 것도 좀 면제해주고 우리끼리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봐주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구경은 있지만 왔다 갔다 서로 이동도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야, 이제는 정치까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정치적 통합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유일하게 어떤 그 나라들끼리 모인 그 그룹 중에서 정치적 통합까지 이룬 최고의 경제 블록 형태까지 진화하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 그래서 여러분 뭐까지 같이 써요? 화폐도 같이 쓰죠. 유로화까지 같이 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이 백지도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무엇이냐? 이 유럽연합에 가입 안 한 국가들이 있어요. 유럽인데도 나는 안 할 건데 하고 가입을 안 한 국가가 있어요. 세 국가입니다. 세 국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입니다. 이 세 나라는 우리는 이 유럽연합은 가입 안 할래 해서 가입을 안 했어요. 네, 당연히 여러분 유럽연합을 가입 안 했으니까 유로화 화폐도 안 쓰겠죠. 화폐도 안 씁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나 탈퇴할래 한 국가 있죠. 어디죠? 영국까지.
그래서 영국까지 이 네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엄밀히 말하면 영국은 엄밀히 말하면 탈퇴한 거고요. 어쨌든 이 네 나라는 유럽연합이 아니다. 유럽연합인 줄 알았더니 유럽연합이 아니더라.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러시아하고요. 그리고 이 터키도 유럽연합은 아닙니다. 당연히 터키는 이슬람 국가고 러시아는 유럽하고 약간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실은. 예. 과거에 그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들은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웬만하면 다 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자, 왜 동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있냐면 여러분 이 동유럽 국가들은 그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소련이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수준이 여기 있는 서유럽, 북유럽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 낮았어요. 근데 유럽연합은 가입했어요. 우리 이제 유럽연합 가입시켜줘. 우리도 이제 소련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발전하고 싶어.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은 했는데 바로 화폐까지 똑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화폐 차이라 그러죠. 물가 차이. 우리나라의 1,000원하고 북한의 1,000원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로화를 쓰면은 경제적 붕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차차 쓸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웨덴하고 덴마크도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문제를 내긴 좀 그렇고요. 네.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가입해서 이제 막 경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화폐는 나중에 쓸게 라고 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이 이렇게 우리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했지만 예, 여러분 얘네 태생이 뭡니까? 태생이 세계대전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주요 분쟁 지역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싸우고 있는 지역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역들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어디냐? 바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가요, 남과 북으로 지금 찢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북쪽에 네덜란드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 벨기에 북쪽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남쪽 지역은 프랑스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 다르고 막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졌는데 여기서 뭐까지 차이가 나냐면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게 돼요. 이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이 경제적 격차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랑 나랑 다른데 왜 우리가 돈 번 거 이렇게 세금 내고 막 하는 거를 너희 지역한테 베풀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독립하면 안 될까? 그래서 분리 독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벨기에가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카탈루냐라는 지역이에요. 카탈루냐. 스페인 영토가 굉장히 큰데요. 과거에는 또 여러 소규모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한 게 에스파냐인데요. 이때 여기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여기 지역은 역시 민족 다르고 언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바르셀로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스페인 본토 전체에서 요 삼각형으로 칠한 지역이 GDP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야, 우리 그냥 독립시켜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르셀로나가 엄청 유명하니까 여기 스페인의 수도가 뭡니까? 마드리드죠. 그래서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엄청난 라이벌인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도 여기 위쪽 북쪽 지역이 우리 독립할래 라고 하고 있어요. 분리 독립시켜줘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파다니아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역시 이 이탈리아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경제적 격차가 매우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지역이 나 독립시켜줘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파다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 지역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세 지역은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벨기에 분쟁, 카탈루냐 분쟁, 그리고 파다니아, 이탈리아의 파다니아. 네. 그리고 짜잘짜잘한 분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영국의 북 아일랜드에서요. 여기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분쟁이 좀 심한데, 네. 여러분 딱 봐도 원래 아일랜드가 이렇게 다 하나의 나라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여기 우리 거라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이 영국 사람들, 이 영국 북아일랜드 사람들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교,
카톨릭을 믿고 있는 국가, 그리고 신교, 개신교를 믿고 있는 국가, 영국과 아일랜드의 분쟁이 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국교와 신교 여기, 그리고 여기 스코틀랜드도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분쟁, 영국은 진짜 분쟁이 엄청 많네요, 진짜. 그죠? 네. 스코틀랜드 분쟁도 있는데 국교, 신교 요거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쟁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 정도 분쟁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백지도를 통해서 유럽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나라 이름, 지형, 기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공업의 발달 역사, 그리고 통합과 분쟁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의 형태 이런 것들은 북아메리카와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내용 파트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백지도를 통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럼 다음 영상 북아메리카 백지도 특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